자, 553페이지 밑에 보면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대항력하고 우선변제권에 겹쳐 있는 제도인데요.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가 됐는데 보증금을 못 돌려받고 있어요. 그럼 아까처럼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주택을 강제 경매 넣어가지고 회수를 해야 될 텐데 임차인이 이미 다른 곳과 계약을 해서 전출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전출하는 순간 대항력권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되죠. 그러니까 기존 주소지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전출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마련된 제도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입니다. 첫째, 임대차가 종료된 후, 그러니까 임대차 존속 중에는 안 돼요.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권자,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 두 번째, 어디다가 신청을 하는가? 임대인 주소지 관할이 아니라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법원이 만약에 이걸 기각을 하게 되면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네 번째, 만약에 법원이 이걸 인용을 하면 받아주게 되면 법원이 등기소의 임차권 등기를 촉탁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법원의 임차권 등기 명령 집행에 의하여 임차권 등기가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거나 또는 기존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고 있던 임차인이라면 그걸 그대로 유지한 채 전출을 하더라도, 전출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대항력권을 상실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이게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등기의 효과가 되죠.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이렇게 되죠. 동그라미 한번 또 하나의 효과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가 된 주택을 그 후에 임차한 소액 임차인 최우선 변제권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게 동그라미 3번. 임차권 등기 명령에 토요된 비용, 예컨대 송달료라든가 인지 대금 같은 것들은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4번. 그래서 1, 2, 3, 4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판례 1번. 이건 우리 동시이행의 한명권에서 봤죠.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에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을 때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는 동생관계가 아니다. 그렇게 딱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임차권 등기명령 제도는 단독으로 따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보호가 존속기간 및 갱신이 나오죠. 존속기간 보장과 갱신. 존속기간 보장은 간단해요.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본다. 3년으로 정하면 3년이겠죠. 자,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본다. 두 번째, 만약에 2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예컨대 1년으로 정했을 때 2년으로 보되 임차인만은 그 1년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단서에 있죠. 1항. 2항은 봤죠.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으면 돌려받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이게 주택임대차의 존속기간 보장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갱신. 갱신은 세 가지. 약정갱신이 있고요. 법정갱신, 묵시갱신이 있고요.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갱신이 됩니다. 약정갱신은 합의갱신이니까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요. 당연히 합의로 갱신할 수 있고요. 자, 법정갱신, 묵시갱신은 요건하고 효과가 중요하다 그랬죠. 요건과 효과. 자, 주택임대차의 묵시의 갱신의 요건이 뭐냐? 주택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달 전부터 2달 전 요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기간이 만료가 되기 2달 전까지 임차인이 갱신 거절 통지 따위를 하지 않은 경우 요게 법정갱신의 요건이 됩니다. 자, 이 법정갱신 요건은요 반대로 이해하면 쉬워요. 법정갱신을 저지하려면 어떻게 될까? 임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요 사이에 통지해야 되겠죠. 임차인은 2달 전까지는 나가겠다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법정갱신을 저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법정갱신 요건을 이해하시면 돼요. 어쨌든 6월부터 2월 사이 임대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2월 전까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때 법정갱신이 되고요. 그 효과 조건은 전임대차와 동일 하되 기간은 2년. 기간은 2년인데요.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 통지 할 수 있고요. 이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게 주택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가 됩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또 말씀 좀 물어보세요. 보증금하고 차이면 어떻게 되나요? 뭐 어떻게 똑같지? 전임대차 똑같지? 뭘 어떻게 돼? 똑같지? 다른 건 다 똑같아. 기간만 2년.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갱신 요구권이 나오죠. 갱신 요구권은 일단 첫째 이 임차인,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건은요. 딱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1회에 하나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행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요건이 뭐냐? 기간이 만료가 되기 6달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을 못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거절을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가 되겠죠. 요때요 정당한 사유 9가지를 규정해 놨습니다. 그 9가지 중에서 2개는 기억하자. 1호 2기 이상 차임 연체한 경우 8호 임대인이 그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하여 직접 목적주택에 거주하려는 경우 이 2가지는 꼭 기억하자. 어쨌든 법에서 정한 9가지 중에 어느 하나가 있을 때 거절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 사유가 없으면 거절을 못하죠. 못하면 갱신되겠죠. 그 효과 갱신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단 차임 및 보증금만은 20분의 1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 그리고 기간은 2년 그런데 임차인만 해지 통지할 수 있고 3월이 경과하면 해지가 됩니다. 요게 주택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의 법정 갱신의 효과하고요. 갱신 요구권에 의한 갱신의 효과가 조금 다르죠. 좀 다르죠? 구별하셔야 돼요. 왜 이렇게 만들어놨는지는 저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특히 마지막 거.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왜? 임차인이 갱신 요구했잖아요. 그래놓고 언제든지 나가겠다. 이상하잖아. 안 이상해요?
임대인 뚜껑 열리죠. 예? 지가 갱신을 요구해놓고 그래서 2년 보장됐는데 한 달 만에 나간대. 이 임대인이 얼마나 열받아.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 아까 8호 사유가 있었죠.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겠다. 그 8호 사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해놓고 임대인이 그걸 거절하지 않았다면 갱신되었을 기간, 요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를 해버렸다면 임차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이게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건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555페이지 보면 6조의 1항 법정갱신의 요건, 2항 효과, 3항 제한, 2기 이상 차임 면체 등 의무 위반이 있으면 법정갱신 인정 안 돼. 6조의 2 법정갱신의 효과, 1항, 2항, 6조의 3 계약갱신 요구, 1호부터 9호까지. 다음 페이지 2항 1회만 행사할 수 있다. 기간은 2년으로 본다. 그런데 4항 6조의 2를 준용한다. 6조의 2가 뭐예요?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3월이 지나면 해지가 된다. 그걸 준용한다. 3항은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걸로 본다. 단 차임과 보증금은 7조의 범위가 20분의 1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증감할 수 있다. 5항 임대인이 1항 8호 사유로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 몇 년? 2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만약에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가 아니라 매각을 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죠. 분명히 5항에서는 임대한 경우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갱신과 관련된 내용, 조문을 정확하게 숙지하자. 됐죠? 포인트가요, 효과입니다. 이거 반드시 구별하셔야 돼요. 법정갱신의 효과와 갱신 요건의 갱신의 효과. 구별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되고요. 559페이지로 가봅니다. 하단에 보면 우리 아까 민법에서도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상당하지 않게 되면 증감 청구할 수 있었죠. 비슷하게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차임이 보증금이 상당하지 아니하면 일방적으로 증액 또는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증액은 제한을 하고 있다. 증액. 이게 7조죠. 2항에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하지 못한다. 감액은 이런 제한이 없어요. 증액만. 또 7조 1항 단서에서 1년 내는 증액하지 못한다.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증액이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다만 일방적 증액에는 제한이 있다. 1년 내는 일방적으로 증액 못하고 1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20분의 1을 초과해서 증액할 수 없고 이렇게. 다음 페이지 양가로 위반.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월세를 주임법에서는 월단위 차임이라고 합니다.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월세로 바꿀 때 그 월세로 전환하고자 하는 보증금에다가 곱하기 둘 중에 낮은 거 하나는 연 1할 10%, 또 하나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중 낮은 거를 곱한 금액. 이게 1년치 월세가 되고요. 달로 따지면 12분의 1을 곱해야 되겠죠. 요거를 초과 못해. 예, 초과 못해. 그게 월 단위 차임 전환 시 그 산정률 제한이 됩니다.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자, 마지막이 임차권 승계라고 되어 있죠. 이 임차권 승계는요, 임차인이 사망을 했어요.
그럼 그 임차권은 상속이 됩니다. 보증금도 상속이 될 것이고요. 그런데 이 사망한 임차인과 가정공동생활하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 쉽게 말하면 같이 살고 있던 사실혼 배우자, 이 사람은 상속권이 없어요. 배우자 중에서 법률혼 배우자만 상속권이 있어요. 상속권이 없죠. 그래서 부득 임차권을 승계하도록 해놨습니다. 그런데 딱 두 가지 경우에만 임차권 승계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없을 때 단독 승계 이렇게 됩니다. 또 하나는 사망한 임차인에게 상속인이 있어. 근데 따로 살고 있어. 즉 가정공동생활을 하지 않고 있을 때는 사망한 임차인의 이촌인의 친족과 공동승계. 딱 두 가지 경우야. 그래서 조금 잔인하게 말하면 사실혼 배우자가 임차인 사망 전에 상속인들을 전부 죽이거나 전부 내쫓거나 그러면 승계가 가능하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승계를 했더니 보증금 다 까먹고 연체 차임이 있어. 그럼 승계하기 싫죠. 그럼 간단해. 을 사망 후 한 달 내에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됩니다. 그렇게 임차권 승계와 관련된 구조 1항, 2항, 3항 세 가지 기억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그 이촌인의 친 이것도 이제 개정될 여지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민법 개정을 하려고 하고요. 민법 개정 중에 상속권자 중에 형제자매를 빼려고 합니다. 지금. 형제자매가 뭐예요? 이촌. 그죠? 그게 빠지면 이것도 개정이 될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구조 1, 2, 3항 딱 확인하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오늘 여러분들이 주임법에서 꼭 기억하셔야 될 조문과 기본 판례들입니다. 요 정도는 알고 계셔야 돼요. 더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그리고 나서 상임법을 확인해 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도 구조는 똑같아요. 재정 목적, 적용 범위, 대항력, 보증금 회수, 존속기간 보장 및 갱신. 여기 기본이죠. 일단 목적이 뭐죠? 영업용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에 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여 국민의 경제생활의 안정의 보장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경제생활 안정이니까 인적 적용 범위에 법인이 당연히 포함되고요. 물적 적용 범위.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임대차. 이때 영업용인지 아닌지는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판단. 아까 주택임대차의 주거용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거하고 똑같이 계약 당시 실지 용도로 판단. 따라서 공장 일부를 빌려가지고 도금업을 하는 사람, 도금. 이 도금은 영업이 아니죠. 영업이 아니잖아. 도금이 영업이에요? 아니잖아. 가공이잖아, 가공. 근데 그 옆에다가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고 전화기 한 대 갖다 놓고 주문을 받고 있어. 이게 뭐야? 영업이지. 예? 전체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된다. 또 뭐, 왜 또 궁시렁 또 왜 뭐, 비 맞은 스님처럼 그냥 하루에 12번씩 궁시렁. 자, 564페이지 서술에 의의가 있고요. 오른쪽 적용 범위가 있습니다. 2조 1항. 자, 또 하나 조심할게요. 좀 전에 적용 범위가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상가 건물이라 그랬죠. 또 하나 제한이요.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여야 돼. 이게 주임법과 다른 점이죠. 요때의 보증금은요,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요, 보증금 더하기 월 단위 차임 곱하기 100. 요게 환산보증금입니다. 요게 법에서 정한 기준 이하에만 적용이 돼요. 그 기준이 한 장을 넘기면
서울 9억 원 이하 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것도 이제 8월 이후에 암기하세요. 주임법, 상위법 아마 전면적으로 개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의 보증금이 5억에 월세가 450이라면 환산보증금은 9억 5천이니까 상위법은 적용되지 않겠죠. 이걸 이제 보통 초과임대차라고 부르는데요. 이 초과임대차에는요, 상위법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게 있어요. 첫째, 대항력. 대항력 인정해 줍니다. 두 번째, 뒤에서 보는 갱신요건 인정해 줍니다. 세 번째, 권리금 회수 보장해 줍니다. 넘기지 말고 뭘 또 넘겨. 오른쪽 있잖아. 567페이지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대항력 같은 거 적용된다. 이런 거. 갱신요구 적용된다.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된다. 또 2기가 아니라 3기 연체 시해지. 그리고 표준계약서라고 상가건물 임대차에는 표준계약서가 2개가 있습니다. 권리금 표준계약서하고요.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가 있는데 이 표준계약서 사용에 관한 규정도 적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초과 임대차에도 상위법 규정이 적용되는 게 있어. 그러면 잘 들여다보면 존속기간 보장돼야 안 돼요? 이거 존속기간 보장돼야 안 돼요? 규정 없죠? 우선 변제 없어요. 그런 거. 차임 증감 청구에서 증액 제한 없어요. 그런 거. 적용되는 게 대항력, 갱신요구, 권리금 회수, 3기 연체 해지, 표준계약서 뭐 이런 것들만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임법과 다른 점 주기 하나. 보증금 일정액 이하에만 적용된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대항력이 나오죠. 다 필요 없고요.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은 인도와 주민등록이고 상가 건물은 인도와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사업자 등록증 교부가 아니라 사업자 등록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3조 1항 등기 없어도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그죠? 2항 상가 건물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주임법하고 똑같죠. 넘깁니다. 보증금 회수 569페이지. 인도와 사업자 등록과 확정일자를 갖추면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받는 게 있고, 또 하나 보증금이 일정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그 보증금 중 일부를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고 다 인정되죠. 기준금액은 나중에 하시면 되고요. 571페이지 임차권 등기 명령도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기간. 존속기간 하나만 조심하면 되죠. 2년이 아니라 1년. 나머지 다 똑같아.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1년 미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임대차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가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다 똑같습니다. 자, 이제 결정적으로 외우셔야 될 게 갱신입니다. 자, 상가 건물 임대차의 갱신. 주임법하고 똑같아요. 약정갱신 되고요. 법정갱신. 임차 내 갱신 요구 다 있습니다. 자, 먼저 상위법은요, 조문 구조가 이게 먼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10조 1항부터 3항. 요게 10조 4항, 5항 이렇게 됩니다. 자, 먼저 법정갱신부터 보면요, 요건과 효과가 있을 텐데요. 요건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가 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 사이에 임대인이 갱신 거절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요게 요건입니다.
조심할 거는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건 없어요. 이건 없어요. 제가 아까 주택임대차의 경우에 이 법정갱신 요건을 법정갱신을 저지하려면 어떻게 될까? 그걸로 이해하자 그랬죠. 주택의 경우에 임대는 통지하면 되고요. 임차인도 통지하면 되죠. 그럼 그대로 상가 건물도 법정갱신을 막으려면 임대인은 통지하면 되죠. 임차인은 없어요. 상가 건물 임차인 입장에서 법정갱신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가겠다고 해봐야 소용없어요. 법정갱신 됩니다. 예? 장사가 안 돼서 나 나갈래 그래도 소용없습니다. 법정갱신 됩니다. 요것만 요건이에요. 상가 건물은. 임차인이 통지하지 않은 경우 이건 없어요. 잊지 마세요.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기간은 1년. 임차인만 해지 통고. 참 이것도요. 주택은요. 해지 통지라고 돼 있어요. 상가 건물은 해지 통고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왜? 일정 기간이 지나야 해지가 되잖아. 그죠? 주임법도 해지 통지라고 돼 있지만 통고로 바꿔야 돼요. 어쨌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상가 건물 임대차 법정갱신의 요건과 효과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갱신 요구 권한. 주택임대차는 한 번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상가 건물은 횟수가 제한되어 있지 않고요. 전체 기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10년 초과하지 않는 범위네. 당연히 전체 임대차 기간,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 기간의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는 여기에만 적용되는 거예요. 약정갱신이나 법정갱신은 10년 초과해도 괜찮습니다. 네? 여기에만 적용됩니다. 전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요건은 기간이 만료가 되기 6달 전부터 한 달 전 사이에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한 경우 임대인은 똑같아요. 구조는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거절할 수 있구나. 요때요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8개. 10조 1항 1호부터 8호까지 8개. 그 중에서 4개 암기 1, 3, 5, 7. (572페이지) 1번 키워드 3기. 3번 키워드 포렇게 되어 있죠. 서로 합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제공. 5호 키워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 여기 중대한 과실이 나왔습니다. 7번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 일부 철거가 아니라 대부분을 철거 또는 재건축을 위하여 건물의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특히 재건축과 관련해서는요. 오른쪽 기역, 니은, 디귿 셋 중에 하나. 첫째, 계약 체결 당시 재건축 계획을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계약 체결 당시 고지해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고지해야 됩니다. 계약 체결 후 지체 없이가 아니고요. 계략적 고지가 아닙니다. 구체적 고지입니다. 니은, 건물의 노후 등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디귿, 타 법령에 의한 재건축의 경우. 셋 중에 하나일 때 재건축을 이유로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자, 8개의 거절 사유 중에서 4개는 정확하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암기해 두자. 됐죠? 자, 이렇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절할 수 있어. 없으면 거절 못하고 갱신되겠죠. 그 효과 전임대차와
동일 조건. 차임이 보증금만은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증감. 기간. 전임대차와 동일.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주택임대차 갱신요건하고 헷갈리면 안 돼. 상가 건물은 이렇게 돼 있어. 1년으로 본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그지 같다 그랬어, 조문이. 에? 아주 그지 같이 만들어. 일부러 그래서 이건 써드린 거예요, 뻘겋게.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오늘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임대차의 법정갱신의 요건 효과, 계약갱신의 요건과 효과, 요거 각각 4개 분명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예? 네. 아주 헷갈리게 해놨어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구별하시라고. 오른쪽 양가로 3, 양가로 4. 그 정도 확인해 달라. 됐죠? 그 다음 상가 건물에 또 이상하게 하나 있죠. 권리금 해소기. 보자. 자, 이 권리금 해소기에도요. 딱딱 구조를 상가 건물 임대차가 끝나기. 상가 건물 임대차가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6달 동안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임대인은 4가지 짓거리 하지 말아라. 방해금지. 요 4가지 행위를 하지 말아라. 요 4가지 행위가 방해행위. 임대차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종료시까지 임대인은 이 4가지 하지 말아라. 4가지. 첫째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지가 권리금을 요구해서 권리금을 받아. 안 돼. 두 번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한테 너 임차인한테 권리금 주면 뒤져. 권리금 못 주게. 세 번째,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기존 차임 및 보증금보다 현저히 고액을 요구. 네 번째,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 네 번째. 그런데 요 네 번째는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 이게 방해죠. 그럼 반대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해도 되죠. 그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 4개.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임차인이 소개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정당한 경우 4개. 그 중에 첫 번째, 두 번째는 얘가 임대인이 작두를 타야 돼요. 즉, 임대인이 얘를 딱 봤는데 아이 자식이 개털이야. 무자력. 두 번째, 임대인이 얘를 딱 봤는데 말 뒤지게 안 듣게 생겼어. 의무를 위반하는 우려가 있어, 얘가. 그게 두 번째. 네 번째 건 그나마 괜찮아요.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아니고 임대인이 스스로 선택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았어.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소개한 새로운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얘는 이미 권리금을 회수했죠. 그러니까 정당하단 말이죠. 자, 문제가 이거. 이 상가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자, 여기서 저 상가 건물이 1년 6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기존에 학설 대립이 있었어요. 학자들끼리 싸웠어요. 뭐라고 싸웠냐면 첫째가 이 기존 임차인이 1년 6개월 동안 영업을 안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임대인이 계약체결을 거절하고 난 다음에 1년 6개월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이 두 가지 중에 하나. 싸우고 있었는데 대법원이 최근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1년 6개월 동안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란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는 자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그 후 1년 6개월 이상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그래야 정당하다.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 체결을 거절하고 그 후 1년 6개월 이상 그 건물을 1년 6개월 이상을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해야 정당한 이유가 있는 거다. 그렇게 판결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 행위하지 말아라. 그 중에 마지막 그 계약 체결 거절이죠. 그죠? 단 계약 체결을 거절하더라도 괜찮은 경우 네 가지. 이렇게 구조를 머릿속에 딱 넣으셔야 돼요. 그 다음 방해를 했어. 방해했어. 그럼 얘 권리금 회수 못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이때 손해배상은 첫째,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내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돼서 소멸한다. 방해가 있은 날로부터 3년이 아니고요.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한 날로부터 3년. 됐죠? 그 다음 그 손해배상액은 둘 중에 낮은 금액. 하나가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 중 낮은 거. 여기서 임대차 종료 당시 권리금이란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감정평가 기준에 있는 권리금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권리금을 말하게 됩니다. 그걸 계산해서 을이 받기로 한, 임차인이 받기로 한 권리금과 비교해서 그보다 낮은 거, 둘 중에 낮은 거, 이게 손해배상의 한도가 됩니다. 자, 573페이지 권리금 회수 기회 보장 원칙 동그라미 1번.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방해 행위. 그런데 리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와의 계약책을 거절하는 경우가 방해죠. 근데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거절해도 되지. 그게 오른쪽 박스 4개. 박스 안에 있는 4개. 그죠? 그 다음 왼쪽 판례 밑에 2번. 아까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가 8개가 있었죠. 거기에 해당이 되면 권리금도 회수 못해요. 다시 한번. 아까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8개가 있었죠. 그 8개의 사유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이 되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도 박탈을 합니다. 판례 동그라미 2번. 판례 밑에. 밑에 양가로 2번. 위반의 효과 동그라미 1, 2. 그 정도. 그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보면요. 경제사정의 변동이 있을 때 차임 및 보증금의 증감 청구가 있고 여기서 또다시 증액 많은 제한. 1년 내 재증액 못하고 100분의 5 초과 증액 못하고. 다음 페이지.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 보증금을 월 단위 차임으로 바꿀 때 전환하고자 하는 보증금의 연 1할 2푼과 12%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수, 즉 낮은 거. 아까 주임법은 연 1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더하기 2%, 상가금리는 연 1할 2푼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곱하기 4.5배수, 즉 낮은 거. 숫자가 좀 다르죠? 그런 거 구별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3기 연체시 해지. 민법, 주임법 2기, 상위법 3기. 됐죠? 네, 요 정도. 그래서 주임법과 상위법이 다른 거, 그거 좀 주목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아주 헷갈리게 돼 있어요. 비슷한 듯 조금씩 다르게 돼 있어. 이 두 개를 완벽하게 구별해서 오늘 체크해드린 거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 두 개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볼 때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중개하시는 물건의 대부분이 주택임대차 아니면 상가건물임대차란 말이지. 근데 의뢰인이 물어봐. 이런 거 물어봐. 대답 못하면 그것처럼 쪽팔리게 어디 있어. 그죠? 됐습니다. 집합건물법 쳐다도 보지 말고요. 가등기담보법도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뭘 보냐?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봅니다. 자, 일단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요, 이 법을 만든 목적이 있겠죠. 이름에서 벌써 부동산을 진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해라. 우리나라는 세금을 떼먹거나 채권자의 경매를 피하거나 법령상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남의 이름으로 등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탈법 행위를 방지할 목적으로 실제 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를 하라. 그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서설에 의의가 있죠. 양가럽은 재정이 있죠. 합치면 간단해요. 세금을 포탈한다든가 강제집행을 면탈한다든가 또는 법령상 제한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한 경우를 금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해놨겠죠. 뭘 하지 마라? 첫째, 이름 빌리지 말아라. 명의신탁약정. 갑이 열어서 야, 네 이름 좀 빌려줘. 이게 명의신탁약정입니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거 했니? 무효. 또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해 놓지 말아라. 이 등기를 물권 변동이라고 해놨어요. 부동산 실거래자. 이것도 하지 말아라. 이름 빌리는 약정 하지 말고 남의 이름으로 등기해 놓지 말아라. 그것도 무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게 예외적으로 유효한 경우예요. 유효한 경우. 그다음 조금 이따 볼 거예요. 자, 갑이 을의 이름을 빌려. 야, 네 이름 좀 빌려줘. 그게 명의상 약정이죠. 이름 빌리는 사람이 신탁자. 이름 빌려주는 사람이 수탁자. 그리고 수탁자 이름으로 등기하지 말아라죠. 자, 등기가 됐어. 무효죠. 이거를 팔아먹어, 정의. 의뢰. 그럼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 안 되니까. 얘는 선악불문하고 보호를 못 받아야 되죠. 반대로 해놨어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한다. 명의상 약정 무효 및 물권 변동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선악불문하고. 이게 부동산 실거래자 명의등기 관한 법률 핵심 정도입니다. 딱 요렇게. 머릿속에 콱. 그래서 밑에 4조 1항, 2항, 3항. 특히 2항에 보면 등기 물권 변동 무효라고 돼 있죠. 근데 다만이 예외입니다. 근데 다만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 이게 뭐가 있죠? 다만에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돼 있잖아요. 뭐가 있죠? 매매. 그 다음
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라고 돼 있죠. 이 어느 한쪽 당사자가 뭐냐? 매수인. 매수인. 상대방 당사자라고 돼 있죠. 매도인. 근데 그 매도인이 선이야. 명의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럴 때 등기 및 물권 변동은 유효. 라고 돼 있죠. 예? 요걸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 문제가 나왔을 때 한 80% 정도가 삼자간 명의신탁 사례 형태의 문제 또는 계약 명의신탁 사례 형태의 문제고요. 그 중에 한 80%가 그렇고요. 그 중에 30%가 삼자간 명의신탁입니다. 나머지 절반가량이 계약 명의신탁입니다. 두 가지 사례 형태의 법률 관계를 오늘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삼자간 명의신탁, 이건 머릿속에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삼자간 명의신탁, 갑이 을의 이름을 빌려 그리고 갑이 매수인으로서 병과 병소유 101호를 매매 계약을 해. 매도인. 그리고 갑이 병에게 부탁을 하여 병에서 을로 막바로 등기를 이전. 요거로 삼자간 명의신탁 또는 삼자간 중간생략형 명의신탁 이렇게 부릅니다. 신탁자가 매수인이죠. 말 그대로는 이름만 빌려준 놈이에요. 여기서 무효고요. 무효입니다. 그 다음 요 상황에서 101호 소유자가 누구예요? 101호 누구 소유예요? 누구 소유예요? 얘지요. 갑이 소유자일 리가 없지요. 등기한 적이 없는데. 186조 잊어버리셨나? 법률에 의한 부동산 물권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있습니다. 갑은 등기한 적이 없어. 따라서 병이 소유자입니다. 예? 뭘 고민해. 그냥 병이 소유자. 따라서 말소 청구할 수 있고 또는 진정, 명의, 회복을 위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도 있고요. 병이 소유자임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 요거 유효. 따라서 이렇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또 오셔가지고 아니요, 병은요, 갑이 병에게 을에게 등기를 넘겨줘서 병은 갑 말대로 등기를 넘겨줬는데 왜 갑이 와서 또 자기한테 등기 넘겨달라고 할 수 있냐고. 그러지 마. 매매가 유효하잖아. 그럼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분명 현실적으로는 병은 그러겠죠. 갑한테 야 이 자식아 네가 을한테 등기 넘겨줬잖냐 이 자식아. 이제 와서 또 왜 등기 넘겨달라. 그 따지겠지. 그러지 마.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예? 혼자 자꾸 딴 생각하지 말라고요. 갑과 병의 매매는 유효하니까. 근데 갑은 아직 등기를 못 넘겨받았으니까 병에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이전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있고 이렇게 대위 청구할 수 있단 말이죠. 즉, 이 다이렉트로 직접 청구를 못해요. 갑이 을에게 다이렉트로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를 못합니다. 왜? 갑하고 을 사이에는요 무효인 명의상 약정밖에 없어요. 그죠? 갑과 을이 계약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갑은 을에게 직접 이전 등기나 말소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다가 됩니다. 그런데
을이 스스로 등기를 넘겨줬네. 이거는 괜찮다네. 왜?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됐잖아. 그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은 실권리자 이름으로 등기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을이 스스로 갑에게 등기를 넘겨준 것은 괜찮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을이 정한테 팔았네. 정은 선악불문하고 소유권을 취득. 요게 삼자가 명의신탁의 법률 관계입니다. 정확하게 숙지하세요. 자꾸 그려갖고 머리에 거의 각인을 시키세요. 계약명의신탁.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을 했는데 명의상 약정만 한 게 아니고 갑이 을에게 돈까지 줬어요. 매수자금. 그리고 을이 매수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합니다. 이렇게. 아까 4조 2항 단서. 매매 계약에서 수탁자가 한쪽 당사자, 예? 상대방 당사자가 선의. 그러면 유효라 그랬죠. 여기서 나오는 거야. 이렇게 등기를 넘어갈 거예요. 여기서 명의상 약정은 무조건 무효. 그리고 돈 준 게 있죠. 당연히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반사이질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갑이 을에게 준 돈은 불법원 임금회가 아니에요. 따라서 갑은 을에게 내가 준 돈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요 놈이죠. 요게 무효가 있고 유효가 있죠. 이 유효 무효를 뭘 갖고 구별한다? 매도인이 알았냐 몰랐냐 갖고 구별한다. 매도인. 그래서 소유권자도 달라진다. 병이냐 을이냐 이렇게. 예? 소유권자도 달라진다고. 무효라면 얘가 소유권자. 유효라면 얘가 소유권자. 그죠? 이거 구별하세요. 그리고 또다시 을이 정한테 팔았어. 얘는 선악불문하고 소유권 취득하고. 변함없이. 그런데 계약명의신탁은 요것도 구별해야 됩니다.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돈을 주고 을이 그 돈을 가지고 병소유 101호를 경락을 받은 경우, 그래서 등기까지 된 경우, 명상약정은 당연히 무효. 근데 요거는 병의 선, 악, 불문하고 유효. 요게 판례. 그래서 명의신탁,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문제가 나오면 80%가 이거 아니면 이거 구별해야 돼요. 이거라면 매매인지 경매인지 구별. 마지막으로 매매라면 매도인의 선악을 구별. 법률과 다르죠. 여기 딱. 부동산 실거주자 명의등기에 관한 문제는 딱 요거 가지고 나중에 문제를 자꾸 이렇게 훈련해서 풀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책 보지 마세요. 헷갈려요. 괜히 책 읽어봐야 사람 나오면 그거 읽으면서 하나하나 이해하는데 시간 더 잡아먹어.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머릿속에 암기하세요. 아시겠죠? 프레쉬를 이렇게 제가 봤나? 끝났습니다. 자, 오늘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1번 매매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타인 물건 매매도 유효하다.
자, 2번에 보니까 목적물에 물리적 하자가 있다라고 돼 있죠. 아파트를 샀는데 금이 쩍쩍 갈라질 거라 물이 줄줄 새는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이때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에 대해서 선이 무과실일 때만 담보 책임이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매수인이 안 경우에도 담보 책임 지는 경우가 있다. 그러니까 틀렸죠. 매수인이 선이 무과실일 때만. 3번은 수량 부족일 때 어땠죠? 선의의 매수인만 댕가능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4번 매매 목적물이 인도되지 않았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완제했으니까 과실은 수인이 수취하게 될 것이고요. 5번 목적인 권리가 전부 제3자에 속한다라고 돼 있죠. 전부 타인 권리죠. 선의의 매수인은 계약 해제, 손해배상, 악의의 매수인은 해제만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악의의 매수인도 해제할 수 있다. 옳은 지문이죠. 2번에 1번 환매 목적물 제한 없고요. 2번 재산권이고요. 따라서 3번 양도성이 있고요. 4번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되고요. 환매 기간은 5년, 3년 초과하지 못하고요. 3번 임대차 계약의 1번 임차인은 목적물의 현상 유지 수선 의무가 있다 그랬죠. 따라서 더 나아가 임차인 특수 목적을 위한 구조를 임대인이 유지해 줄 의무는 없지요. 2번 아까 봤어요. 토지 임차인이 건물을 등기하기 전에 제3자가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기한 후에 건물을 등기했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3번 사소한 하자의 경우에는 수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4번 이기 차임 연체 시 해지할 수 있다. 5번 차임은 꼭 금전이 아니어도 된다. 4번에 1번 주택 일부가 비주거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된다. 자, 2번 임차인이 주택에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면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3번 전입신고한 때 주민등록된 것으로 본다. 4번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무주택자에게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법인이 주택을 임차한 후 그 법인이 선정한 입주자가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그 입주자가 아니라 법인이 대항력이 생긴다. 5번 양수인은 임대인지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5번 1번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하면 1년으로 본다. 그 다음 1년 미만으로 정했을 때 임차인만은 임대인이 아니라 임차인만은 1년 미만의 유효를 주장할 수 있다. 2번 보조금을 반환받을 때까지 임대차는 존속. 3번 상가건물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 4번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을 기각하는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상급법원에 항고할 수 있다. 5번 임차인이 3기상을 차임 연체했네요. 그러면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좀 나오는 것들이 그 정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5, 6월 달에 이제 마지막 이론 강의고요. 이 5, 6월 달에 이제 시작하면 어떻게 공부할지는 따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다음 주까지 1, 2월 달 강의하고 3, 4월 달 강의가 있죠? 네. 요거를 차고까지 한번 보고 오세요. 차고까지 민법 정책. 네, 다음 주까지. 몇 개 안 돼요. 10개 정도 되나? 1시간짜리 10개니까 하루에 2개씩 보면 5일이면 봐요. 보실 수 있겠죠? 5, 6월 달에 제가 이렇게 해주세요라는 거를 그대로 해주시면 합격이 돼요. 지금까지는 제가 하시라고 한 걸 안 했잖아. 아니, 안 했어, 보면. 제대로 안 했어. 예를 들어 강의를 들으실 때도요, 집에 가자고 실강의 보듯이 쭉 보셔야 되는데, 놓쳤다고 끊고 되돌려서 또 보고, 또 보고. 1시간짜리 막 3시간 보고, 4시간 보고, 보다 지쳐서 안 보고. 그러지 말고, 그냥 쭉. 또 보다 끊고 책 찾지 말고, 책. 강의할 때도 보면 계속 책을 찾아. 책 찾으러 왔나, 학원에? 들으려고 온 거지. 그러니까 듣는데 전력을 좀 다해서
1, 2월 달, 3, 4월 달 강의 차고까지만 한번 딱 보고 오세요. 아시겠죠? 약속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